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전 세계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예배와 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용기와 희망의 힘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선 총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또 희망이 싹틀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도로에서 도망치는 차량을 쫓는 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박진감 넘치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도주 차량을 계속 쫓지 않아도 추적할 수 있는 이른바 GPS 총알을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주 차량을 뒤쫓는 경찰차.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앞차에 특별한 총을 쏘자 휴대전화 앱에 도주 차량의 위치가 나타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발사 부착탄으로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도망가는 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치 추적의 열쇠는 발사 부착탄 내부에 있는 GPS 수신 장치와 LTE 통신 장치, 배터리입니다. 도주하는 차량에 위치 추적용 발사 부착탄을 붙이면 위성으로부터 GPS 신호를 수신받고 계산된 위치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에 표시합니다. 발사 부착탄의 앞부분은 잘 달라붙는 실리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강하게 잡아당겨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발사 부착탄은 발사와 함께 원심력에 의해 마치 피자 도우 반죽처럼 얇고 넓게 펼쳐지면서 회전 관성으로 직진합니다. 덕분에 울퉁불퉁하거나 경사면 등에 상관없이 최대 10m 거리에 있는 표면에 안정적으로 달라붙습니다. 연구진은 시속 60km로 달리는 도주 차량에 발사 부착탄을 붙여 도심과 고속도로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부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있어서 위성으로부터 GPS 위치 정보를 수신을 해서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도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이는 실시간 위치를 바탕으로 도주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무선 카메라를 단 발사 부착탄을 천장이나 벽면에 붙여 내부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GPS나 아니면 카메라 등을 넣어서 원거리에서 발사해서 이제 원하는 표적지에 딱 정확히 부착을 해서 그 위치라든지 그 주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연구진은 발사 부착탄 안에 다양한 전자기기를 넣을 수 있는 만큼 국방은 물론 재난안전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땅속에 묻힌 물체의 형태와 물질 종류를 구분해 영상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다중 디지털 X선을 활용해 음극의 고온 가열 없이 즉각적인 전기 신호만으로 빠르고 정확한 X선 펄스를 만들어 지면 아래 물체의 형상과 물질을 구분해 영상화하는 지면 투과 탐색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여러 개의 광원에서 나오는 X선을 지면에 쏴서 반사되는 X선의 강도와 스펙트럼 정보를 AI 기술을 이용해 재구성했고 그 결과 스캔 영역은 늘어나고 탐색 시간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 실험실 환경에서 땅속에 파묻은 돌과 뼈, 나무, 펜 등을 탐색한 결과 물체에서 반사돼 나오는 X선을 영상화해 형태와 종류를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부 학년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AI 디지털 교과서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준비 기간도 부족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교과서가 아닌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초등학교 수학 수업입니다. 선생님은 대형 모니터에 수업 자료를 띄워놓고 설명하고 학생들은 각자의 디지털 기기로 문제를 풉니다. 그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수업하는데 그럼 좀 지루했고 컴퓨터로 하니까 새로우니까 좀 더 잘 듣게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런 수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학생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의 이면엔 우려도 적잖이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입 속도의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에 검정에 통과된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3월부터 수업을 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AIDT나 스마트 기기 교육을 활용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수업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AIDT 활용을 넘어서 일단 선생님들께서 먼저 수업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중독이나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야당 주도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학생 모두가 사용해야 하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하는 교육 자료로 지위를 낮추는 겁니다. 개정안은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 자료로 가고 충분히 검증된 이후에 교과서로 채택해도 늦지 않았다. 시연해 왔던 선생님들의 90% 이상이 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지위는 인정하되 내년 1년을 유예기간으로 두자고 설득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교육 자료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특히 이제 그 교과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정부의 철저한 이제 규제나 그런 이제 보호 장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의 개인정보 이슈라든가.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한 업체들은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제의 요구를 건의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재 정국을 고려했을 땐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불안정한 국내 정치와 내수 부진이 맞물려 우리 경제에 뿌린 소상공인들이 폐업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환율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어둡기만 합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목을 이뤄야 하는 연말이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가뜩이나 꽉 닫힌 지갑인데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전국까지 겹치며 그나마 있던 연말 모임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송년회 모임, 연말 모임, 그다음에 이제 많은데 그것들도 많이 취소됐어요. 많이 걱정되죠. 저희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월이 대목이고 이제 그런데 소비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현실화했습니다.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들이 받은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1조 3천억 원을 넘겨 최대 기록을 세웠고 소상공인들 대신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야 했던 변제금 규모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중소기업 절반이 올해 들어 더 자금줄이 말라붙었다고 토로했고 내년이 올해보다도 더 나쁠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내수 침체는 물론 고환율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입 원자재 단가는 치솟았는데 미국발 관세 폭탄 우려에 수출 호재를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보무욕이 강화되고 관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고되어 있는 상태인데 미중 갈등이 커져서 이제 불똥이 이제 우리 한국한테 떨어지면은 이제 수출 경기까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양쪽이 다 안 좋아져서 금융당국은 내년 248조 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했지만 먹구름들이온 우리 경제에 희망찬 새해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제계가 내수 진작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3개 상공회의소 등에 긴급 공문을 발송하며
내수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인은 최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수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에 회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지역 특산물 구매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손길이 이어지곤 하죠.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연말 나눔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 병동에 마련된 작은 공간. 어린 환자들이 선물을 받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노래와 마술쇼가 이어지면서 웃음을 자아내고 한 명 한 명 선물을 받으며 즐거워합니다. 힘겨운 병원 생활을 지켜보던 어른들도 함께 즐거워지는 연말 행사입니다. 이 기부금은 저소득층,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어지러운 전국 상황에도 연말 나눔의 손길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달간 진행되는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23일 현재 62.7도, 모금액은 2,818억 원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해 같은 시각에 온도 62.9도, 2,735억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려와 달리 사회 여건이 나눔 문화에는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지난 2011년 이후 13년 연속 100도를 넘었고 최근 4년간은 110도를 웃돌았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지난해 방송 광고 매출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방송산업 매출도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방송산업 매출액은 18조 9,57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1% 감소했으며 특히 방송광고 매출은 19.2% 줄어든 2조 4,90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업자별로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10.2%, 6.8%씩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이번에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된 IPTV 콘텐츠 사업자 매출은 1년 전보다 14.6% 늘었고 IPTV 매출 역시 2.3% 상승했습니다. 유료 방송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630만 단자로 0% 성장률을 보였고 매체별로는 IPTV, 종합유선, 위성방송, 중계유선 순으로 가입자가 많았습니다. 광주 조선대학교가 구축한 65세 이상 어르신 생체 빅데이터가 나라 안팎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을 추진하는 경남의 인제대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한 데 이어 국제적 망을 갖춘 의료기업에서도 공유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인제대학교가 조선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코호트, 동일 집단 연구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는 코호트를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벤치마킹하고 도움을 구하고자 광주에 있는 치매 코호트 연구단과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조선대학교 치매 코호트 연구단은 지난 12년 동안 광주광역시 등과 협력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정밀 생체 의료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만 65세 때 10%에서 85세가 되면 40% 가까이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Recently, our database
improved more than 13,000 GWAS data and the MRI scan and data in the same participant. 이런 빅데이터는 갖가지 노인성 질환과 장수를 연구하는 세계적 제인의 의료기관과 대학교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전체와 대사체, 단백질 등 인체의 거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 앞으로 치료물질 개발 등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big lab will make the operations much faster, like one lab in the center of Korea, based in the middle of Korea, South Korea. 광주와 전남 어르신들의 빅데이터가 나라 안팎의 협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화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5명 중 1명꼴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고령 사회가 된 지 7년 만으로 이대로라면 곧 세계 최대 노인 국가가 될 거란 전망까지 나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23일 기준 1,024만 4,550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로 늘어서 2017년 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세계 1위 초저출산이 겹치면서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이 추세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로 20년 안에 세계 최대 노인 국가가 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내년부터 매년 약 1%포인트씩 고령 인구가 증가해서 2035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0%를 넘고 2045년에는 그 비중이 37.3%로 고령 인구 비중 세계 최고국이. 고령층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내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고령 인구 비중이 27.18%로 가장 높고 세종은 가장 낮았는데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곳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었습니다. 초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별로도 초고령화가 심각한 지역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구전담 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정년 연장과 이민 비자 제도 개선 등의 조치에 나서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에 비해 대응은 거북이 걸음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심지어 최근 전국 불안으로 정년 연장부터 연금, 의료, 돌봄 대책 등 모든 논의가 멈춘 상태라 초고령 사회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일본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올해 연 7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정부가 연간 출생아 수를 추계하는 데 이용하는 계산식을 적용한 결과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68만 7천 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 72만 7,288명과 비교해 5.5% 감소한 수치로 18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것입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2년 77만 759명으로 처음 80만 명 아래로 내려온 이후 2년 만에 70만 명 선도 무너지면서 저출산 위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독일까지 초저출산 기준선인 합계 출산율 1.4명이 무너지면서 유럽의 초저출산 국가에 합류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독일 통계청을 인용해 지난해 독일의 합계 출산율이 1.35명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2년 합계 출산율 1.46보다 낮고 유엔이 정한 초저출산 기준인 합계 출산율 1.4명 아래로 내려간 것입니다. 에스토니아와 오스트리아도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각각 1.31명과 1.32명을 기록해 EU 내 초저출산 국가가 됐습니다. EU 내 초저출산 국가는 몰타, 스페인,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핀란드, 사이프러스 등 9개국이었는데
이번에 독일과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가 추가돼 12개국으로 늘었습니다. 프랑스는 2022년 합계 출산율이 1.79명으로 EU 국가 중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1776년 자국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저치인 1.67명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인 출산율 하락의 이유로는 늘어나는 30대 출산, 주택 구입 같은 목표 달성의 지연,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꼽힙니다. 성탄절인 어제 카자흐스탄 서부에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가 추락해 38명이 숨졌지만 절반 가까이 승객들이 극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사고 초기 셋대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놓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가 고도를 낮추다 지상과 충돌합니다. 이어 동체가 폭발하고 화염과 연기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추락 직후 구조대가 도착하고 살아남은 승객들이 하나둘 구조됩니다. 폭발하지 않은 동체 뒷부분에서 스스로 걸어서 나온 승객도 보입니다. 현지 시각 성탄절 오전 아제르바이잔 항공 여객기가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시 인근에서 추락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를 출발해 러시아 체첸 공화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67명 가운데 30여 명이 숨졌지만 29명이 생존했다고 카자흐스탄 당국이 밝혔습니다. 동체가 폭발한 항공기 사고에서 절반 가까이가 생존한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넓은 해변에 추락하면서 동체 뒷부분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 뒤편 승객들이 많이 생존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속히 헬리콥터를 동원해 진화에 나서 추가 폭발을 막은 덕도 컸습니다.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항공당국은 짙은 안개로 사고 여객기가 경로를 바꿨고 이후 셋대와 충돌하며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등 외신들은 가까운 공항에 착륙하지 않고 카스피의 반대편인 카자흐스탄까지 간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 러시아 남부에 드론 공격이 있었고 인근 공항이 폐쇄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həyata keçirilir və Azərbaycan Respublikası Baş Prokurorunun müavininin rəhbərliyi ilə istintaq qrupu artıq iş başındadır. 3사 소식을 듣고 귀국한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아직 추락 원인을 논의하기 이르다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희생자의 애도를 표하면서 사고 현장에 구조 비행기를 급파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 영향이 더해지면서 인천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인천 서부와 영종, 영흥 권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이상 치솟아 새벽 5시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한때 인천 영흥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9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그 밖에 경기와 충남은 90 마이크로그램 이상, 서울 양천구도 89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북서풍이 불면서 초미세먼지가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하겠지만 낮 동안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선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됩니다. (12월 26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